자, 이제 288쪽에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하는 행위. 자, 우리 용도 변경할 때도 이제 허가냐 신고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건축의 용도 분류가 29가지 주 용도로 나눠집니다. 29가지 주 용도로. 땅의 용도가 지목이죠. 지목은 28가지 지목.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부에 나와 있는데 29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내용 많습니다. 내용 많은데, 공간법에서 28가지 지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열심히 잘 하면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 대신 건축법에, 원래 공법이 양이 많아서 문제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강약을 잘 둬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9가지 주 용도는 크게 분류를 하면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로. 주택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 주택은 항상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이제 통째로 매매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통째로가 아니고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된 그 구분된 그 부분별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조가 다릅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주택이 아닌 시설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말 그대로 생활시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데 그 앞에 근린이 붙어 있죠. 근린이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게 근린이잖아. 그럼 가까이 이웃하고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작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생이 아닌 기타 전문화된 시설, 기타 전문화된 시설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고 규모는 좀 큰 거, 이 전문시설을 얘기하는데, 근생이라고 하면 다시 1종과 2종 둘로 나눠져요. 1종은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2종은 1종보다는 약간 덜 필요한 작은 근생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25가지 전문시설 포함해서 합이 29가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 단독주택의 소용도 4가지, 공동주택의 소용도 4가지 어떤 것이 속하는지를 보시고, 여기 내용까지도 숫자까지도 할 거예요. 숫자까지. 그리고 요거는 이름만 읽어드릴 거예요. 이름만. 나중에 3, 4월 할 때는 여기 이름을 다시 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것 위주로 정리하지, 여기 나오는 숫자 엄청 많은데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요거는 그동안 시험에 그래도 좀 더 숫자까지도 포함해서 물었기 때문에 요거는 대충 느낌으로. 자,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 요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보통 단독주택이 그냥 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하고요.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4가지를 단독주택의 종류로 얘기를 하거든요.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가 공동이다, 연립이 공동이다, 다세대,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가 공동이다 라는 것은 안 배워도 알아요. 상식으로. 알죠? 뭐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잖아. 이건 보통 생각 안 해도 알잖아요. 공부 안 해도. 이게 다세대 공동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고, 다세대하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곳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가구에 있는 세대를 각 세대라고 해요. 이것도. 근데 여기 여러 가구, 여러 세대인데 이거로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거는 단독이라는 거예요. 단독. 이거는 공동인데, 그러면 공동인 다세대라면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세대에 각각 사는 사람들이 그 사는 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가구에 산다면 형식은 여기랑 비슷하지만 단독이니까 그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준 것이 불과하다고. 완전히 단독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이걸 다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요게 공동이 아니고 공동처럼 보이지만 단독이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초기에는 이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지금 뭐 이 내용을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일단 헷갈리기 쉬운 거. 근데 요거를 확실히 단독으로서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 가구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구를 약간 다른 쪽으로 말도 안 되게 바꿔보면은 이 가구를 퍼니처로 생각하시오. 퍼니처, 장롱, 소파 이런 퍼니처. 그럼 단독에도 가구 하나만 달랑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구가 살죠? 여러 가구를 가지고 살지? 그거 아니지만 그거로 생각하면 단독에도 여러 가구를 가지고 살더라. 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 안 되는 얘기지만 확실히 헷갈리는 사람. 단독에도 여러 가구를 가지고 살더라.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이런 거. 다가구는 단독이다 이렇게 보세요. 참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참 이거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한테는 참 호응이 없어서 큰데. 응? 다가구는 단독이다. 헷갈리기 쉬운 거. 그리고 숫자를 내도 이걸 더 많이 물어보고 이거 덜 물어봤는데 일단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기본적인 차이는요. 면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더 넓다. 그건 법적 얘기 아닙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더 많다는 게 아파트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이거를 다 아파트라고 법적으로는 분류를 합니다. 5층이 아니고 5개층이에요. 5개층. 여기든 주택에서 쓰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써요.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층짜리와 5개층이라는 뜻은 5층 건물이 몇 층 하는 게 몇 층짜리 5층짜리 하면 용도에 상관없이 그 건물 자체가 5층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몇 개층 그 얘기는 그 건물 중에서 어느 용도로 몇 개층을 쓰냐 이런 개념이에요. 주택이니까 다 주택으로 쓰는 용도만 따져서 몇 개층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주택으로만 건물을 지었다 아파트를 요새는 뭐 크게 짓습니다만 예전에 아파트 초기 나올 때는 제일 낮은 층수의 아파트가 몇 층짜리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공부 배우기 전에 제일 낮은 아파트 보시면 적어도 몇 층부터 아파트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만 지었다면 제일 낮은 게 5층짜리가 되는 거예요. 4층짜리를 아파트라고 안 해요. 법적으로 5개층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7층짜리 건물인데 이거를 주상복합으로 지었어. 주상복합으로 지었는데 주택으로 4개층을 쓰고 상가로 3개층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무조건 주택으로 쓰는 5개층 이상 아파트. 그 건물의 이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빌라니 뭐니 이거 법적 개념 아니야 이거 다.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층 이상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주용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5개층 이상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러면 연립다세는 아파트가 아닌 걸 전제로 하죠? 4개층 이하를 얘기합니다. 5개층 이상은 무조건 아파트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연립다세대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다세대는 뭐로 구별이 되느냐? 면적 크기에 따른 구별이에요. 4개층 이하는 똑같은데 한계동에 역시 면적 따질 때도 주택의 개념에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만큼 계산을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 똑같은 얘기인데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는 평수로 200평을 얘기하거든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개층 이하라면 연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660 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라면 이거를 다세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립과 세대는 면적이 연립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면적과는 관련 없고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다세대랑 비슷한 다가구는 뭐를 얘기하느냐? 다가구는 단독에 속하는 건데 면적은 660 이하, 다세대랑 똑같아요. 그리고 3계층 이하지.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이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이거를 다 가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면적은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수가 2계층을 쓰고 있다?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죠? 그러나 이건 단독이란 말이에요. 단독. 그래서 구조가 확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다중주택의 하숙집처럼 생각하는 게 다중주택인데
다른 건 610 이하 초과로 하지만 요것만 330 이하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 그러니까 다중주택만 다 3이야. 330 이하 3계층 이하. 요 정도 숫자만 제가 해드립니다. 보세요. 1번의 단독주택. 1번의 단독주택이 가나다라. 가번이 단독주택, 이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해요. 나번이 다중. 하숙집처럼 보시는 다중. 많은 사람들이 산다 다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양가를 번에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하숙집이죠. 양가를 이번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따질 때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형태라면 두 가지 시설이 꼭 있어야지만 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려면? 욕실? 부엌? 부엌과 욕실? 그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부엌이든 취사시설이든 뭐 주방이든 상관없어요. 그 뜻만 생각하시면 돼. 아니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지. 자체적으로 그 건물 내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제가 부엌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먹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죠? 먹기만 하고 배출 안 되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 그래서 부엌과 욕실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주거 형태에서는. 그런데 하숙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숙집 생각을 하시면은 각 방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죠? 따로 식사는 같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로서 보시면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설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옛날에 초기에는 욕실, 취사설 다 한댔어, 다. 근데 지금은 문화생활하라고 욕실은 설치를 하는 쪽으로 나중에 개정된 거고. 그러니까 방별로 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대. 욕실은 설치할 수 있대. 취사시설마저 설치가 되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까 숫자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만 따져서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가지고 지하층 제외하고, 지하층은 층수 제한에서 빠지는 혜택, 이거 다 똑같이 이렇게 써요. 몇 층이요? 3계층 이하, 330 이하, 3계층 이하. 여기 특유한 다중주택의 요건이고요. 다번에 다가구다 그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것. 단독을 전제로 하는 건데 1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2번은 면적이 660 이하. 세대가 19세대 이하. 이걸 다 갖췄을 때. 그리고 공간은 당연히 단독에 들어가죠. 공적인 관사인데 관사가 어떻게 공동주택이 되겠습니까? 단독이지. 그 아래 공동주택 보세요. 가나다라 아파트. 아파트라면 5계층 이상. 연립이라면 660 초과 4계층 이하. 그 부분 설명했던 것만 딱딱 치시면 되겠지. 계산한 거 아까랑 똑같으니까. 다세대라면 660 이하 4계층 이하. 기숙사도 공동에 들어가거든요. 기숙사. 학생이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들에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 이걸 기숙사라고 합니다. 거기 학생 복지주택을 포함해서 여러분 기숙사 구조라면 역시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기숙사 특징이잖아. 기숙사의 각 방별로 해먹는 거 아니에요. 기숙사 식당에 내려와서 먹잖아. 식당에 내려와서. 그게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주지. 옛날에는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 100% 다일 때가 기숙사였다고요. 이것도 나중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모습이. 요건 이제 기숙사 설치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풀어준 거예요.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럼 만약에 최소 50% 이상 되니까 우리 공동취사시설 옛날 기숙사 형태로 50%만 딱 지어도 되니까 50% 딱 지고 그럼 나머지 50%는 독립된 주거 형태로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방별로 취사시설이 설치가 되는 그런 분양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럼 설치를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개념까지 해서 요것이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지금은 이름만 인다 했어요.
보세요. 1정근생, 2정근생 소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느낌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헷갈리기 쉬운 것만 할 겁니다. 자, 우리 1정근생은 말 그대로 일정,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근린생활서를 얘기합니다. 소매점 작은 거, 동네 슈퍼 같은 거, 다 여기 생활에 꼭 필요하잖아. 아프면 일단 가야 돼요. 의원, 한의원 이런 거. 조그마한 의원들. 필수라고 이게 일정근생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정근생이라면 약간 덜 필요한. 아까 예를 들어 의원, 한의원 이런 게 일정근생이라면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정근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병원도 작아. 일반 병원과 다릅니다. 작은데 취미 삼아 개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일정처럼 꼭 필수로는 안 보는 거예요. 노래 연습장 같은 것도 여기 이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가지. 노래 안 불러도 산다. 필수는 아니야. 노래 부르면 재밌는. 예?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 놀면 노래방이 필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정근생이 이걸 필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흥이 많으신 분들이지. 자, 5번에 이제 전문시설 쭉 나오잖아. 5번부터가. 문화 및 집회시설. 각종 문화 및 집회 이름이 나오면 문화 및 집회. 많은 사람 모여서 어떤 문화를 추구하고 집회. 많은 사람 모이는 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 대충 영화관 큰 거 같은 거. 이게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요. 영화관 큰 거 이런 거. 종교시설? 이게 종교 전문시설이지. 교회 성당시설 큰 거 이런 거. 큰 걸 전제로 해서 판매시설이면 판매 전문시설을 얘기합니다. 아까 동네 슈퍼 이런 게 일정근생이라면 같은 소매점이라도 백화점 같은 거, 이마트 이런 거 규모가 크잖아. 그거는 이제 이 전문 판매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판매시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이제 운수시설이 나오죠. 각종 운수랑 관련된 거. 여객 운송과 관련된 걸 모아놨다. 운수. 우리가 교통할 때 뭐 무슨 운수 하잖아요. 운송과 관련된 것들이 운수시설이에요. 의료시설에 의료 전문시설을 얘기해요. 의원 같은 작은 거 말고 병원급들 큰 거, 넓은 거. 병원급들이 이제 의료 전문시설에 들어가겠죠. 10번의 교육연구시설이면 교육연구랑 관련된 전문시설, 학교 같은 거 다 여기 들어갑니다. 노유자의 사람은 노자와 유자를 위한 시설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너무 나이 들어서 혼자 하기 힘든 노. 반대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젖먹이 유 합쳐놓은 거.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이 주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이게. 주로 청소년만 이용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수련해야 된다.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이 수련시설에 들어가요. 운동시설이 운동 전문시설, 뭐 헬스장 큰 거 이런 것들, 헬스장 큰 거. 업무시설, 업무 전문시설을 얘기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숙박시설이 숙박하는 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즐거움을 주는 시설, 위락시설. 요새 버닝썬 뉴스 들어보셨어요? 그거 다 여기 위락시설에 들어가겠지.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 한 사람 구속됐다 그랬는데 직원 중에서 이제 한 사람 구속되면 이제 줄줄이 이제 캐면서 나오지 이제 거기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있는데 건축부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 위락시설이 제일 통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통제받는 게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시설은 큰 창고들 모아놓은 게 창고시설이에요. 유상임치를 어부라는 창고업을 어부로 하는.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한 것들 쭉 모아놓은 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 관련 세리만 자동차 관련된 거 다 모아놓은 거. 또 동식물 관련 세리만 동물 식물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놓은 거. 축사나 뭐 버섯 재배사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 자원순환 관련해서 말 그대로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여기서는 자원 재활용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요.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이 교도소, 그리고 군사시설 합쳐놓은 거. 교정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이 방송통신에 관련된 거 모아놓은 거. 발전시설,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묘지 관련해서 모아놨어요.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직접 공동묘지에 쓰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이
관광 휴게랑 관련돼 있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같은 거, 뭐 자동차 극장, 관광용, 관광 휴게소를 얘기합니다. 장례 시설? 장례식장들은 모아놓은 게 장례 시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영장 시설까지, 뭐 캠핑장 같은 야영장 시설. 이것도 이제 청소년들이 좀 싸게 이용하라고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이 29가지로 나눠졌는데, 야, 지금 요거 하나하고 제목만 나머지는 읽는데도 지금 22분 걸렸어,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28개 지목처럼 우리 자세히 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돼. 자, 이 정도로 최소화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3번에 9개 시설군이 나옵니다. 자, 지금 29가지 주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9개 종류로 나눈 거를 얘기해요. 9개 시설군, 9개 시설군. 무리군자로 쓰잖아, 무리군자. 그러니까 아까 29가지 주용도를 다시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서 9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을 9개 시설군이라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에부터 낮은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알아서 난 이름 외에도 순서까지 알아야 되고 이 이름에 어떤 주용도가 속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1, 2, 3, 4, 5 그 박스 보시면 요거는 순서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기초회사 할 때? 이거 어떻게 기억나시나? 자산 전문 영어 교육 주거. 뒤로 갈수록 끝이 시작은 비록 약하였으나 뒤가 창대하리라가 아니고 용두삼이처럼 되는데 쫙. 응? 자, 점하시는 분들 잘 체크하세요. 자동차 관련해서 자 체크하시고, 산업 등의 산, 전기통신의 전, 문화지표의 문, 영업시설권의 영업 두 글자, 교육 및 복지시설권의 교육 두 글자, 근린생활시설권의 근린 두 글자, 주거업무의 주거 두 글자, 그 밖의 시설권의 그 밖의 세 글자를 체크하세요. 말되게 하느라고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거는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로 했는데, 요거는 매회 나와요. 용도 변경 허가 신고라고 해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헷갈리지 않게 지금 다 쓰면 시간 걸려서 안 되고, 지금 두 음자로 체크한 것만 쓰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산, 전, 문,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의. 일단 요거는 싹 써놓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느냐,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원하게, 부동산에 대한 교육이니까 야외에서 하라. 공인중개사 교육을 우린 지금 실내에서 받고 있지만 야외에서 하라. 영업에 대한 교육은 공인중개사 교육이 영업에 대한 교육이지 뭐 다른 교육이 아니잖아. 영업에 대한 교육인데 그 수많은 영업 중에서도 무엇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냐? 부동산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잖아. 자산 전문인 영업 교육이니까 딱 공인중개사 교육 플러스인 것 말이죠. 자산 전문인 영업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근린 주거 옆에 있는 집 밖에서 하라. 근린이 옆에 있는 거잖아. 옆집 남의 집 안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고 주거 침입죄. 근린 주거 밖에서 야외 교육이잖아. 자산 전문. 하라고 지금 멍석 깔아줬잖아요. 자꾸 외우시라고.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린 주거 밖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기다가 한마디 더 추가로 더하기를 요 말까지 추가 더 해놓고, 교복 만드는 게 주업이네. 아까 한 상태에서 이거 추가 붙일 때 교복, 주업,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잖아요. 다른 것은 그냥 하더라도 요거는 요 말까지 정확히 알아야 여기 뭐가 속하는지를 이 말만 갖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공. 그 아래 있는 것이 산업 등 시설공. 그 다음에 전기통신. 그 다음에 문화집회. 이렇게 이름만 알아도 사실 대충 해도 이거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건데 여기 뭐가 속하는지를. 자, 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만 있네? 별 것도 없잖아. 근데 산업 등에 속하는 게 또 많아요. 귀찮게.
제가 이것도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나머지 여기도 속하는 거 두음자로 따르면 다 따요. 그런데 두음자에 치여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산업등만 두음자를 땁니다. 제일 많아서. 나머지는 그냥 이 이름 갖고 느낌 잡으시고 헷갈리시는 거 딱 정리하면서 충분해요.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를. 근데 산업등만 추가로 합니다. 산업등은 운수시설에 운, 창고에 창, 공장에 공, 위험물 재정비시설에 위, 자원수랑 관련설에 자, 묘지 관련설에 묘. 다 한 글자씩 땄는데 장례시설만 장례 두 글자를 따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두음자 딴 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운, 창, 공, 위, 자, 묘, 장례. 이렇게 두음자가 되네. 참, 제가 두음자 만든 것 중에 이게 아주 제일 낭만적인 두음자 같아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 여러분 보통 만약에 분 돌아가시면은 땅에다 매장하고 싶어요? 화장하고 싶어요?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이 요새 대세예요, 대세. 화장을 하는데 화장해서 그걸 물에다 어떻게 뿌리고 싶어요? 어디다? 산에다? 산 오염될 수 있잖아. 수목장? 이거는 더 한 단계 위라고. 이건 아주 하늘의 장례 지내라. 하늘장을 하는 거, 하늘장. 자묘의 장례 지내라. 장례 지내라고 얘기한다니까? 자묘의 장례 지내라. 자당의 묘. 남의 어머님을 높여 부를 때 자당이라 그러죠? 자묘, 자당의 묘. 어머님이 돌아 자묘의 장례 지내라. 근데 이 자묘가 어디 위에 있어요? 창공 위에 있는 자묘는? 하늘장 한다 그랬잖아, 하늘장. 푸른 하늘이 창공이잖아. 창공 위에 자묘니까. 하늘에 있는 그 자묘의 장례 지내라. 그것도 어떤 하늘이에요? 운? 구름이 흘러가는.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자묘의 장례 지낸다. 그래서 그냥 바람에 흩날리라는 거지 뭐. 하늘장을 하는 거지. 굉장히 시적이죠. 왜 대답이 늦게 나와. 시적인 대답이 늦게 나온다는 얘기는 참 정서가 메말랐다는 얘기야, 이게. 비문학적이라는 얘기야, 비문학적. 멋있죠? 네. 얼마나 훌륭해, 이게. 제가 이거를 처음 연구해서 한 다음에 참 혼자 얼마나 흐뭇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말되게 따주지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푸른 하늘, 가을에 그 푸른 하늘에다가 언뜻 구름이 촥 있다. 운, 창공, 위, 자묘에 장례 지내라. 좀 메말랐어요, 여러분들. 자, 3번. 전기통신. 전기통신은 이름 알면 끝나죠, 이건. 전기와 통신이니까. 전기랑 관련된 거? 발전시설. 통신에 관련된 거? 방송통신. 모아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이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느낌으로 다 알아요. 문화집회설군. 그럼 이것도 많은 사람 모여서 집회,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 게 문화집회라면은 여기 당연히 문화 및 집회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종교시설, 그 밑에 관광시설. 이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및 집회설이 보통 일반 문화 집회라면은, 종교라면은, 많은 종교인들이 모이는 걸, 집회하는 걸 전제해서 나름대로의 종교 문화를 추구하는 거죠.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이렇게. 이것도 그 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지만 문화 집회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 아래 관광시설,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의 관광 문화를 추구하는, 이것도 나라마다 지역마다도 관광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집회설에다가 혹시 이런 거라면 종교 문화, 종교시설, 관광, 휴게시설, 관광 문화. 그런데 그 세 번째라는 위락시설 같은 걸 주의하시고, 요렇게 요거 그 느낌을 딱 잡되 위락시설 같은 거 특히 주의하시라고요. 영업시설군에 그 아래 숙박시설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이라 했잖아요. 9개 시설군 전에는 6개 시설군으로 나누던 시절에서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맨 위험성 높은 맨 위에 존재했다고. 이렇게 바뀌면서 요거는 요거로 요건 요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대충 이것도 느낀 자도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우린 노는 문화, 위락 문화, 얼마나 노는 문화 발달되어 있는데 다 비슷하잖아. 위락 문화, 숙박 영업한다. 숙박을 통해서 영업하고, 위락은 노는 문화, 위락은
문화집회시설권에, 숙박은 영업시설권에. 요거 좀 주의하시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영업시설권 보세요. 영업에 관련된 거? 아니 판매시설이 대표적인 영업이지. 판매시설? 운동시설도 들어가. 우리 헬스장 큰 거 운동시설 가도 영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숙박을 제가 강조를 했고 이종 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만 특이하게 여기 들어갑니다. 원래 이종 근생이면 그 아래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이 옛 고시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다중생활시설 옛 고시원 이것은 고시원 규제 강화할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중에 속하더라도 그보다 2단계 위인 영업시설군으로 위험성이 좀 증대되는 시설로 나중에 이게 바뀌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이름으로 다 끝나요. 자, 우리 교육 및 복지, 교복을 통해서 교육과 복지라는 이름을 알았다면 교육에 관련된 거, 복지랑 관련된 거 모아놓은 곳이니까 교육에 관련된 게 두 번째 교육연구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그 밑에 수련시설, 양육시설. 이 수련시설이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잖아요. 청소년만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해야 된다. 야영장도 값싸게 요거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돈 없는 청소년들이 요거 이용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되라. 그래서 이 야영장도 큰 것이 수련시설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게 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의료와 복지랑 관련돼 있는 것이 맨 앞에 의료시설과 그 밑에 노유자. 의료시설이 이거 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접근합니다. 의료복지. 아마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잘 돼 있을 거라 아마 의료시설이 성능 좋아하죠. 돈 없어도 웬만한 진료 다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의료. 노유자? 당연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복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1, 2종 근생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아까 하나 제외됐지만 주거 업무 이름 알았으면 주거 업무, 주거. 단독 공동체 들어갈 것이고 업무랑 관련된 거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이 공공업무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험성 없는 것 중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그 밖의 시설군의 동식물 관련 시설 이것도 따로 그 밖의 시설군의 제일 위험성 없는 것에 속하는 것이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다. 여러분 지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면서 참 피곤한 골칫덩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동식물은 다 자연의 조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사람만 뭐 그냥 환경 파괴하고 뭐 오염하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동식물이 제일 위험성 없는 것에 속하죠. 사람이 위험한 것이니까. 얘네들 중에서 뭐 이상한 것들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못 봤죠? 아니 뭐 무슨 멧돼지가 아침마다 그렇게 화학약품 갖고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그러냐고. 뭐 페트병에다 뭐 커피 꼽아서 커피 마시고 그러냐고요? 이 페트병 그게 태평양에도 아주 엄청난 거 한바닥에 몇 배 되는 것으로 막 쌓여 있잖아 그냥. 그래서 뭐 거북들 장수하는 거북들 보면 뭐 죽어서 대보면 다 이 안에 뭐 폐 비닐이랑 막 들어가 있고 이거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 얘는 없어. 식물이 산에 있는 식물이 예를 들어서 그냥 광합성만 조용히 할 뿐이지 담배 피우다가 산비를 내고 안 그러죠? 제일 농지가 없다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동식물 관련 셀이다. 이렇게 두셔. 느낌 잡으실 때 헷갈리지 거 딱딱 외우고 내우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한 이유가 이제 용도 변경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예를 들어 어느 시설권에 속하는 용도를 그보다 상위 시설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꾼다. 교육복지에서 전기통신으로 예를 들어 바꿨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신고를 하면 되겠어요? 왜 허가해요? 위험성이 증대되니까. 제가 위험성 높은 것보다 낮은 순서로 왔잖아. 그보다 상위 시설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험성이 증대되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받아라. 허가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건 아까 했었고. 만약에 어느 시설권에 속하는 분들을 그보다 하위 시설권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위험성이 감소되니까 신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했고 이거 거의 매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만 되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다른 것도 좀 있지만 일단 그 정도만 해드릴 거예요. 4번에 그 아래 보시면 반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얘기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우리 사용승인 받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의 시도사급은 안 나오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라. 허가 또는 신고인데 기업번의 허가 대상이 하위 시설군에 속하는 것을 그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꿀 때 고아래 신고를 하면 반대로 상위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 됐어요. 넘겨보시고 이제 여기 적용 대상 지역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 지역별로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 뭐 지역별로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곳이 있고 일부 적용이다 그러면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일부는 적용 안 되고 일부만 적용되는 이게 일부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전면적이 어디냐 하는 것만 오늘 할 겁니다. 나중에 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만 적용되는 규정이 뭐냐도 추가를 시키지만 일단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어디냐 하는 거. 자,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될까요?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적용이 될까? 많이 사는 곳일수록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통제를 해서 안전을 더 도모해야지. 예를 들어 강원도고 사람도 없는 곳에 뭐 산골에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집을 왜 통제를 합니까? 그냥 사람 많이 사는 곳. 그러면 우리 사계지역, 기본적인 사계지역이 도관농자. 거기서 어디가 사람 많아요? 도시지역. 비도시는 사람 적다 그랬죠? 근데 비도시에서도 예외적으로 사람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세워서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게 1번 얘기예요. 그래서 전면적 어디냐? 전면적이 동그라미 1번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얘기합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앞으로 개발될 땅이 되니까 법에서는 이렇게만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은 0에서 추가적으로 정해놓은 걸 얘기합니다. 동읍지역을 얘기해요. 아까 도시지역 등은 행정구역과는 상관없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등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행정구역상 동읍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당연히 전면적이고 그것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동읍에 속하면은 여기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인구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읍지역이. 우리 보통 동지역이면은 무슨 시 밑에 동이 있는 거죠? 읍이라고 하면 군 밑에 읍이 있단 말이야. 근데 군 지역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인데 땅덩어리가 넓지. 근데 군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 무슨 읍 하잖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동읍지역까지. 그런데 여기도 동읍에 속하는 섬,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하나다. 아무리 행정구역상 동읍에 속한다 하더라도 섬은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500인 이상일 때. 여러분 그 섬이 그 서해안에는 많잖아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많은데 인구 500인 이상인 섬이라면은 크게 다가옵니까? 크게 다가와요? 아, 저처럼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섬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근처니까 더 잘할 거잖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봤지만. 가끔 뭐 코리아 헌터라든지 뭐 자연인이다 이런 데서 보시면 섬 같은데 인구 대부분은 엄청 없어요. 무인도도 많고 몇 가구가 모여 사는 것도 많아. 뭐 며칠 전에는 보니까 저 어디야 저쪽에 뭐 영산동가 어딘가 뭐 거기는 뭐 참 천혜 환경가 좋던데 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고 막 홍합도 막 이렇게 홍합이 커요. 홍합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그래서 이 홍합을 딱 따면 이거 셋으로 나눠 가지고 먹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안 들어가서. 여러분 홍합하면 우리 조그만 거 그게 원래 우리 원산지 홍합이 아니래요. 그게 뭐 지중해 무슨 그 종류라고 하던데 그걸로 양식하잖아. 조그만 전통 홍합은 이렇게 크대. 저처럼 이 큰 사람이면은 그래도 한 집에 들어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한 셋으로 나눠서 그 정도로 크대. 아, 그 막 따는 거 보니까 참 아유 좋겠던데. 그래봤자 거기 인구 500인 이상 안 돼요. 내가
보니까 500인 이상이 뭐야? 100인도 안 살아. 100인도 한 수십 명 살아. 500인 이상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동감할까 큰 거라니까 500인 이상 상상하면은 그 섬에 여러분 몇 가구 정도가 살 거예요? 500인 이상이면 몇 개구가? 100가구? 150가구? 3명, 3, 4명씩 잡아서? 아이고 250? 2명씩 해서? 한 300, 한 7, 80가구 돼야 아마 이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섬의 사람들이 본인들은 살면서 자녀 다 키워서 자녀는 무태 가서 살아라 한다고. 무태 가서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라 이런다고. 그래서 섬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제가 그 영산도 편 봤을 때도 제일 그 주민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밑에서 두 번째인 사람이 50대 후반이더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혼자 그 1인 가구도 많잖아. 엄청나게 큰 거라니까. 하여튼 자, 전면적이 어디냐? 도시지역과 비도시의 지구단위 아니더라도 동읍지역인데 동부에 속하는 섬은 적어도 500인 이상. 500인 이상 이제 큰 섬이다 이 느낌 잡으신 분들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